저는 올해 66세가 된 김민지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하려는 이야기는 제 삶을 영원히 바꿔놓았습니다. 제 남편 이준호 씨의 장례식 날은 제 존재에서 가장 고요했던 날이었습니다. 바로 그의 무덤 곁에서 저는 소름 돋는 낯선 번호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나는 살아있소? 나는 관 속에 있는 그 사람이 아니오. 떨리는 손으로 저는 즉시 답장했습니다. 이게 당신이 아니라면 당신은 누구죠? 다음 답장은 저를 숨 막히게 했습니다. 말할 수 없소. 그들이 감시하고 있소. 우리 두 아들을 믿지 마시오. 그 순간 제 영혼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제 친아들인 지훈이와 민석이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침착한 표정으로 관 옆에 서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제 세상은 무너졌습니다.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들의 눈물은 억지스러워 보였고 그들의 포옹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42년 동안 준호 씨는 제 동반자이자 안식처이자 삶의 이유였습니다. 저는 24세의 작은 도시 공주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우리는 먼지 쌓인 같은 시골길에서 자랐고 소박한 꿈을 공유했습니다. 저는 병든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남의 집 청소를 했고 준호 씨는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작은 가게에서 자전거를 수리했습니다. 우리는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우리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저에게 말을 걸었던 첫 번째 화요일 아침을 기억합니다. 저는 낡은 초록색 원피스와 다른 신발을 신고 시장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기름때 묻은 손으로 가게 밖으로 나와 저에게 미소를 지었는데 그 수줍음에 저는 즉시 그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지 씨. 그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전거 점검이 필요하신가요? 사실 저는 자전거가 없었지만 저는 그저 그와 이야기하기 위해 핑계를 댔습니다. 그 대화는 공주 금강 공원의 커다란 나무 아래에서의 데이트로 이어졌고 영원한 사랑의 맹세로 이어졌으며 마침내 소박하지만 희망으로 가득 찬 결혼식으로 이어졌습니다. 결혼 생활의 첫 해는 어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우리는 양철 지붕이 덮인 방, 2칸짜리 집에서 살았습니다. 비가 올 때마다 우리는 새는 물을 받기 위해 집안 곳곳에 냄비를 두어야 했지만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준호 씨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수리점에서 일했고 저는 동네 여성들의 옷을 수선하는 일을 했습니다. 지훈이가 태어났을 때 저는 심장이 행복으로 터져버릴 것 같았습니다. 아기는 정말 예뻤고 아빠의 큰 눈과 저의 미소를 물려받았습니다. 2년 후 민석이가 태어났는데 형만큼이나 완벽했습니다. 저는 세상의 모든 사랑을 바쳐 그들을 키웠고 그들을 위해 저 자신의 필요를 희생했습니다. 준호 씨는 훌륭한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일요일마다 그들을 강가로 데려가 낚시를 가르쳤고 손으로 물건 고치는 법을 가르쳤으며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식사옷 그리고 울 때의 위로를 책임졌습니다. 우리는 유대감이 강한 가족이었습니다. 적어도 저는 항상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들이 자라면서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남인 지훈이는 항상 야망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는 우리가 왜 그렇게 검소하게 사는지, 왜 다른 가족들처럼 자동차가 없는지 항상 물었습니다. 민석이는 언제나처럼 모든 면에서 형을 따랐습니다. 지훈이가 18세가 되었을 때 준호 씨는 가게에서 일해보라고 제안했지만 그는 경멸하듯이 거절했습니다. 저는 아빠처럼 기름때 묻히고 싶지 않아요. 저는 중요한 사람이 될 거예요. 그 말은 준호 씨에게 큰 상처를 주었지만 그는 저에게 한 번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종종 밤에
그가 현관에 앉아 슬픈 눈으로 별들을 바라보는 것을 보았습니다. 들은 직업뿐만 아니라 그의 삶의 방식 전체를 거부했습니다. 몇 년이 흘렀고 놀랍게도 지훈이는 비즈니스 세계에서 성공했습니다. 그는 큰 도시의 부동산 회사에 일자리를 얻었고 민석이도 곧 그 뒤를 따랐습니다. 두 아들 모두 준호 씨와 제가 평생 본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는 매우 자랑스러웠습니다. 제 아들들은 우리가 결코 할 수 없었던 것을 성취했고 가난에서 벗어나 더 나은 삶을 건설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그 기쁨은 슬픔으로 바뀌었습니다. 방문은 드물어졌고 전화 통화도 짧아졌습니다. 그들이 올 때 그들은 값비싼 차를 몰고 왔고 고급 정장을 입었으며 투자와 자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연민과 수치심이 섞인 이상한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지훈이는 드문 방문 중 한 번 저에게 말했습니다. 아빠와 엄마는 더 좋은 곳으로 이사해야 해요. 이 집은 너무 낡았어요.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 집에는 우리의 모든 추억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고 수천 끼의 식사를 공유하고 함께 늙어간 곳이었습니다. 그 집은 고급스럽지 않았지만 우리의 집이었습니다. 준호 씨는 항상 통찰력이 있었습니다. 민지야돈이 우리 아들들을 바꾼 것 같아 이제 그들은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아 저는 그것을 믿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부재의 짧은 전화 약속, 불이행에 대해 끊임없이 변명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그들이 그들의 삶을 건설하느라 바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들이 우리가 키운 사랑스러운 아들들로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저는 준호 씨의 말이 옳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남편을 잃기 오래전에 이미 아들들을 잃었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들에게 얼마나 낯선 사람이 되었는지 몰랐을 뿐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지훈이가 우리가 가진 소박한 삶의 방식을 경멸하는 것을 결코 숨기지 않는 도시 여성인 최서연과 결혼했을 때 일어났습니다. 그가 그녀를 처음 집에 데려왔을 때 그녀는 흙이 깔린 현관에 깊숙이 박히는 하이힐을 신고 있었고 제가 소유한 모든 것보다 비싸 보이는 우아한 빨간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그녀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저에게 인사하기 위해 손가락 끝만 살짝 내밀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우리의 겸손한 집을 훑어보았는데 그 표정은 제가 해독할 수 없었지만 저를 작게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저녁 식사에서 서연이는 제가 모든 사랑을 담아 준비한 음식을 거의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접시 위에서 미트볼을 이리저리 굴리고 닭고기 조각을 아주 작게 잘랐지만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지훈이는 안절부절 못했고 이전에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일들에 대해 계속 사과했습니다. 다음에는 부모님을 밖에서 식당으로 모시고 가야겠어. 그는 제가 듣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며 서연이에게 속삭였지만 저는 들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칼처럼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민석이의 경우 그는 여전히 독신이었지만 형과 똑같이 냉담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의 방문은 특별한 경우에만 국한되었고 그때조차도 그는 항상 서둘러 떠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전화기에 붙어 있었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동안에도 거래를 성사시키고 있었습니다. 엄마 지금 바로 가야 해요. 그는 방문 시간이 끝나기도 전에 항상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중요한 회의가 있어요. 가족 일요일은 먼 기억이 되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차갑고 격식 있게 변했습니다. 제 아들들은 우리가 필요하지 않은 값비싼 선언물들을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2-3시간 동안 머물다가 눈에 띄게 안도하며 떠났습니다. 준호 씨와 저는 서로를 위로하며 외로움 속에서 늙어갔습니다.
그는 손이 예전처럼 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게에서 계속 일했습니다. 저도 계속 옷을 수선했지만 눈이 예전처럼 밝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성공한 아들들에게 아무것도 구걸할 필요가 없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적은 수입으로 살았습니다. 가장 슬픈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민지 씨, 준호 씨가 어느 날 밤 우리가 현관에서 차를 마실 때 저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돈을 가졌다는 것이 아니라 그 돈 때문에 그들이 우리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고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말은 항상 옳았습니다. 제 아들들은 재정적으로만 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마음도 변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들의 사랑하는 부모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잊고 싶어 하는 과거에 대한 불편한 상기였습니다. 지훈이가 도시의 독점적인 동네에 수억 원짜리 집을 샀을 때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민석이도 곧 그 뒤를 따라 고급 아파트에 투자했습니다. 갑자기 제 아들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자산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님, 이 집을 파시고 요양원으로 이사하셔야 해요. 서연이는 드문 방문 중 한 번 제안했습니다. 어머님 같은 노인들을 위한 아주 좋은 곳들이 있어요. 더 편안하실 거예요. 요양원이라는 단어는 제 귀에 따귀처럼 들렸습니다. 40년 동안 가정을 꾸린 후 세상의 모든 사랑을 바쳐 이 아들들을 키운 후 그들은 우리를 노인들을 위한 곳으로 보내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는 요양원이 필요 없소. 준호 씨는 항상 그를 특징 지었던 위엄을 가지고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집에서 잘 지내고 있소. 하지만 저는 지훈이와 민석이의 표정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서연이의 의견을 지지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부담이었고 가장 편리한 방법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였습니다. 바로 그때부터 더 직접적인 제안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지훈이는 우리에게 묻지도 않고 준비한 서류들을 가져왔습니다. 아빠, 엄마, 그가 완벽하게 익힌 가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부모님의 미래에 대해 생각했어요. 이 집은 가치가 별로 없어요. 부모님이 이 집을 파시면 제가 약간의 돈을 보태서 부모님이 더 좋은 곳으로 이사하실 수 있도록 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우리가 수십 년 동안 행복했던 이 집보다 더 좋은 곳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훈이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에게 모든 것은 숫자 돈의 가치로 귀결되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계속했습니다. 아빠는 이제 자전거 수리점을 은퇴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빠는 70세예요. 이제 쉴 때가 되었어요. 준호 씨는 무한한 슬픔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아, 일하는 것은 아빠에게 짐이 아니야. 그것은 아빠를 살게 하는 것이고 아빠의 날들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야. 하지만 다칠 수도 있잖아요. 민석이는 언제나처럼 형을 지지하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아빠 나이에는 사고가 매우 위험할 수 있어요. 그들의 말은 걱정하는 것처럼 들렸지만 저는 그 뒤에 숨겨진 무언가를 감지했습니다.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조바심, 간절함이었습니다. 이후 몇 달은 긴장감이 넘쳤습니다. 제 아들들은 우리가 집을 팔도록 압력을 높였습니다. 그들은 예고 없이 부동산 중개인들을 데려왔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허락 없이 집값을 임의로 정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모두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보세요. 지훈이는 특히 불편했던 저녁 식사에서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서연이와 저는 곧 아기를 가질 예정입니다. 우리는 비용에 대한 도움이 필요할 거예요. 엄마 아빠가 집을 팔고 더 작은 곳으로 이사하시면 그 돈은 조기 상속금이 될 수 있어요. 조기 상속금. 그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의 상속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 요구의 뻔뻔함에 저는 말을 이르었습니다. 준호 씨는 침착함을 유지했지만 저는 그의 턱이 꽉 조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들아,
엄마와 아빠가 세상을 떠나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너희들 것이 될 거야 하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결정은 우리의 몫이야. 고집 부리지 마세요. 민석이가 이전에 그에게서 본 적 없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가로막았습니다. 부모님은 늙으셨어요. 과거 속에 계속 살 수는 없어요. 그날 밤 그들이 떠난 후 준호 씨와 저는 새벽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결혼 생활에서 처음으로 우리는 우리 아들들이 우리가 키웠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아닐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어. 민지야. 저는 본 적 없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남편이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야망이나 조바심이 아니야. 이 모든 압력 뒤에는 더 어두운 무언가가 있어. 저는 그의 말이 얼마나 깊이 옳았는지 몰랐습니다. 저는 제 친아들들이 우리의 삶을 영원히 바꿀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다가오는 비극이 운명의 사고가 아니라 제가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두 사람이 신중하게 계획한 음모가 될 것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제가 지훈이와 마지막으로 가졌던 평범한 대화는 준호 씨가 돌아가시기 3주 전이었습니다. 그는 서연이 없이 혼자 왔고 평소보다 더 심각해 보였습니다. 엄마, 그는 어렸을 때 수없이 아침 식사를 했던 부엌 식탁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민석이와 저는 항상 엄마를 돌볼 것이라는 것을 엄마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들은 당시에는 저를 위로했지만 이제 준호 씨의 무덤 옆에서 그것들을 회상하니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는 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이라고 말했을까요? 그가 알고 있었던 것을 제가 몰랐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모든 것을 바꾼 사고는 화요일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준호 씨는 40년 넘게 매일 그랬던 것처럼 일찍 가게로 나섰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그가 가장 좋아하는 점심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전화가 걸려왔는데 그 긴급함이 저를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김민지 씨 맞습니까? 제가 모르는 목소리가 물었습니다. 대전선화병원에서 전화했습니다. 남편분께서 심각한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즉시 오셔야 합니다. 그 말들이 먹물과 물처럼 제 마음속에서 번져갔습니다. 세상이 멈췄습니다. 제 다리는 힘이 풀렸고 저는 넘어지지 않기 위해 문틀을 붙잡아야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는 괜찮나요? 그는 살아있나요? 부인 제발 가능한 한 빨리 오세요. 병원으로 가는 길은 흐릿한 악몽이었습니다. 제가 너무 떨려서 열쇠를 잡을 수 없었기 때문에 제 사랑하는 이웃인 박 여사님이 저를 운전해 데려가야 했습니다. 가는 내내 제 마음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처리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준호 씨는 신중하고 그의 일에 세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지훈이와 민석이가 이미 거기에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놀랐습니다. 적어도 저는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절망 속에서 저는 그 세부 사항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엄마 지훈이는 저를 껴안아 놨는데 그 힘은 진심인 것 같았습니다. 아빠 상태가 매우 안 좋아요. 의사들은 가게의 기계 중 하나가 폭발했다고 말했어요. 그는 심각한 화상과 뇌진탕을 입었어요. 민석이의 눈은 붉었지만 그의 표정에는 뭔가 잘못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중요한 소식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슬픔보다는 걱정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우리가 그를 볼 수 있나요? 저는 절망적으로 물었습니다. 직계 가족만 한 번에 한 명씩, 그리고 최대 5분 동안이요.
간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제가 그 중환자실로 들어갔을 때 제 심장은 가라앉았습니다. 준호 씨는 수십 개의 기계에 연결되어 있었고 얼굴과 팔 대부분이 붕대로 덮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거의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의 숨소리는 크고 인공적이었으며 끊임없이 삐걱거리는 기계에 의해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 옆으로 걸어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몸에서 유일하게 온전해 보이는 부분이었습니다. 준호 씨, 나의 사랑, 내가 여기 있어요. 모든 것이 괜찮을 거예요. 당신은 항상 그랬듯이 회복할 거예요. 잠시 동안 저는 그의 손에서 약간의 압력을 느꼈습니다. 그의 눈은 감긴 눈꺼풀 뒤에서 움직였습니다. 그는 싸우고 있었습니다. 제 전사가 저에게 돌아오기 위해 싸우고 있었습니다. 다음 사흘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날들이었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거의 살았고 대기실의 불편한 의자에서 잤습니다. 지훈이와 민석이는 번갈아 가며 제 옆에 있었지만 그들은 그들의 아버지를 위로하는 것보다 의사들과 이야기하는 것에 항상 더 관심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당시에는 완전히 이해할 수 없었던 단편적인 대화들을 엿들었습니다. 민석이는 의료보험과 치료 비용에 대해 물었습니다. 지훈이는 생명보험증권과 수혜자에 대해 전화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지훈이가 둘째 날 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빠의 보험을 살펴봤어요. 그는 생명보험증권이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산업재해보상증권도 있어요. 준호 씨가 아직 살아남기 위해 싸우고 있는데 왜 그는 저에게 돈에 대해 이야기했을까요? 왜 그는 아버지의 회복 대신 보험에 대해 걱정했을까요? 저는 돈에 관심 없어요. 저는 날카롭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단지 아빠가 괜찮아지기를 원할 뿐이에요. 물론이죠, 엄마, 그는 말했지만 저는 그의 눈에서 제가 싫어하는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차가움. 그의 아버지가 죽어가고 있는 동안 작동하는 계산기였습니다. 셋째 날 의사들은 제 인생에서 가장 파괴적인 소식을 우리에게 전했습니다. 김 박사님은 친절한 표정을 가진 나이든 남자였는데 우리를 작은 사무실에 모았습니다. 김 씨. 그는 부드럽게 시작했습니다. 남편분의 상태는 매우 위중합니다. 화상에 감염이 생겼고 머리 부상은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합니다. 우리는 그의 기회에 대해 현실적이어야 합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요? 저는 물었습니다. 비록 제 심장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지만요. 그것은 우리가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편분은 깊은 혼수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를 무기한으로 살려둘 수 있지만 삶의 질은 그가 회복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제 세상은 제 주위에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42년의 결혼 생활, 함께 건설한 삶의 이야기. 그리고 이제 그들은 저에게 모든 것이 연기처럼 사라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시도하고 싶어요. 저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아무리 오래 걸리더라도요. 하지만 지훈이는 민석이와 눈빛을 교환했는데 그것은 저를 극도로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엄마 지훈이는 이해심 있는 척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현실적이어야 해요. 아빠는 이렇게 살고 싶어 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는 항상 누구에게도 짐이 되고 싶지 않다고 말했어요. 짐이요?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지 몰랐던 분노로 폭발했습니다. 그는 너희들의 아버지야. 그는 짐이 아니야. 그는 너희들을 키웠고 너희들에게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하기 위해 평생 일한 사람이야. 우리도 알아요. 엄마 민석이가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엄마 생각도 해야 해요. 의료비는 엄청날 거예요. 엄마의 모든 저축을 휩쓸어 갈 수도 있어요.
다시 돈이었습니다. 항상 돈이었습니다. 제 남편은 죽어가고 있었고 그들은 비용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병실에서 혼자 준호 씨의 손을 잡고 저는 그가 들을 수 있는 것처럼 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나의 사랑,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의사들은 희망이 없다고 말하지만 나는 당신을 보낼 수 없어요. 당신 없는 내 삶을 상상할 수 없어요. 바로 그때 소름이 돋는 무언가가 일어났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미묘하게 움직여 거의 감지할 수 없는 힘으로 제 손을 쥐었습니다. 그의 입술이 무언가를 말하려고 하는 것처럼 움직였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절망적으로 간호사들을 불렀습니다. 그가 반응하고 있어요. 그가 말하려고 해요. 하지만 그들이 도착했을 때 준호 씨는 이전 상태로 돌아갔습니다. 간호사는 모니터를 확인하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때때로 비자발적인 근육 경련이 있을 수 있어요, 부인. 그것이 그가 회복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느낀 것을 알았습니다. 준호 씨는 저에게 무언가 중요한 것을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말하기 위해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틀 후 금요일 새벽 기계의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간호사들이 준호 씨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저는 복도에서 깜빡 잠이 들었는데 그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안 돼, 안 돼, 안 돼. 저는 방으로 달려가며 소리쳤습니다. 의사들은 40분 동안 그를 소생시키려고 노력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전 4시 37분. 준호 씨는 공식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 순간 제가 느낀 고통은 물리적이었습니다. 마치 제 심장이 갈기갈기 찢겨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의 침대 옆에 쓰러져 아직 따뜻한 그의 몸을 껴안고 그가 영원히 떠났다는 것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습니다. 지훈이와 민석이는 그들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시간 후에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전화를 예상이라도 한 것처럼 준비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서류 문서 그리고 장례식장의 전화번호를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이미 공주 추모관과 이야기했어요. 지훈이는 제가 여전히 울고 있는 동안 저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오늘 아침에 시신을 데리러 올 수 있어요. 민석이는 보험회사에도 연락했어요. 청구 절차가 시작되었어요. 어떻게 그들은 아버지의 죽음 1시간 후에 그렇게 효율적이고 조직적이고 냉정할 수 있었을까요?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고통이 너무 커서 저는 명확하게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장례식은 다음 주 월요일에 열렸습니다. 지훈이는 저에게 실제로 묻지 않고 모든 것을 처리했습니다. 그는 가장 단순한 관, 가장 짧은 의식을 선택했는데 마치 모든 것을 가능한 한 빨리 끝내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아빠가 원하셨던 거야. 그는 제가 결정에 참여하지 못한 것에 대해 불평했을 때 말했습니다. 단순하고 소란스럽지 않은 것을요. 하지만 준호 씨는 그를 묻고 잊어버리려는 이 외설적인 서두름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었습니다. 장례식 날은 준호 씨를 위해 하늘도 울고 있는 것처럼 흐리고 추웠습니다. 저는 제가 가진 유일한 검은색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제 손이 너무 떨려서 박 여사님이 뒤쪽에 작은 단추를 잠그는 것을 도와주셔야 했습니다. 강해지세요, 민지 씨. 제 친애하는 친구가 조심스럽게 제 머리를 빗어주면서 속삭였습니다. 준호 씨는 당신이 강해지는 것을 보고 싶어 할 거예요. 하지만 저는 강하다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저는 공허하고 영혼 없는 껍데기 같았습니다. 42년의 결혼 생활이 그렇게 쉽게 묻힐 수는 없었습니다. 집안의 모든 물건들이 그를 상기시켰습니다. 식탁 위에 그의 커피잔, 현관에 그의 도구들, 여전히 그의 냄새를 간직한 그의 베개. 우리가 묘지에 도착했을 때 저는 참석자가 너무 적어서 놀랐습니다. 저는 준호 씨의 수리점 동료들, 이웃들 아는 사람들을 더 많이 볼 것으로 예상했지만
지훈이, 민석이, 서연이, 박 여사님, 저 그리고 목사님 뿐이었습니다. 같은 마을에서 70년을 살았고 많은 사람들을 도왔던 사람에게 장례식은 이상하게 텅 비어 보였습니다. 가게 사람들은 어디에 있니? 저는 지훈이에게 물었습니다. 우리는 아무에게도 방해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는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아빠는 사적인 사람이셨어요. 그는 친밀한 의식을 원하셨어요.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준호 씨는 그의 공동체를 사랑했습니다. 그는 그의 이웃들을 신경 썼습니다. 그는 그들이 작별 인사를 하러 오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왜 지훈이는 모든 것을 비밀스럽고 서둘러 처리하기로 결정했을까요? 의식 동안 저는 이상한 감정적 냉담함으로 제 아들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지훈이는 행사에 적합한 엄숙한 표정을 지었지만 그의 눈은 끊임없이 시계를 훔쳐보았습니다. 민석이는 더 중요한 일이 있는 것처럼 안절부절 못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서연이는 검은 베일 뒤에서 몰래 전화기를 확인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인내심 부족과 산만함으로 아버지에게 작별 인사를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목사님은 영원한 삶, 합당한 안식, 하나님과의 재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말은 제 부서진 심장에서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준호 씨가 안식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가 저와 함께 집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함께 늙어가고 우리가 매일 밤 현관에서 차를 계속 마시기를 원했습니다. 흙을 관 위에 뿌릴 시간이 되었을 때 제 다리는 버티기를 거부했습니다. 제가 통제할 수 없이 흐느낄 때 박 여사님이 저를 지탱해야 했습니다. 나무에 부딪히는 흙 소리는 최종적이었고 단호했고 절망적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남편의 무덤 곁에 서 있을 때 제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로부터 온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나는 살아있소? 나는 관 속에 있는 그 사람이 아니오. 제 심장이 멎었습니다. 마치 제가 환각을 보는 것처럼 글자들이 제 눈앞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제가 슬픔으로 미쳐가고 있는 것일까요? 떨리는 손으로 저는 답장했습니다. 당신은 누구죠? 답장은 즉시 왔습니다. 말할 수 없소. 그들이 감시하고 있소. 우리 두 아들을 믿지 마시오. 제 전화기는 불타고 있는 것처럼 제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박 여사님이 그것을 짚기 위해 몸을 숙였지만 저는 서둘러 그녀를 막았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때까지는 다른 누구도 그 메시지들을 보게 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지훈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오며 물었습니다. 저는 그의 얼굴에서 어떤 단서라도 찾으려고 노력하며 그를 응시했습니다. 그의 눈은 진심인 것처럼 보였지만 이제 모든 몸짓, 모든 단어, 모든 표정이 의심스러웠습니다. 괜찮아. 저는 거짓말하고 전화기를 핸드백에 넣었습니다. 저는 그냥 집에 가야 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그 메시지들을 머리에서 지울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제 인생 최악의 순간에 잔인한 장난을 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준호 씨가 살아있을 가능성이 정말로 있을까요? 하지만 그가 살아있다면 우리는 누구를 묻었을까요? 그리고 그가 살아있지 않다면 누가 우리 아들들에 대해 그렇게 구체적인 무언가를 쓰기 위해 우리 삶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을까요? 그날 밤 이제 무덤처럼 느껴지는 집에서 혼자 저는 지난 며칠의 모든 세부 사항을 검토했습니다. 준호 씨의 사고는 처음부터 이상했습니다. 지훈이에 따르면 가게에서 기계가 폭발했지만 준호 씨는 그곳의 모든 나사와 전선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유지보수에 세심했고 안전에 집착했습니다. 게다가 아무도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제 아들들이 어떻게 그렇게 빨리 병원에 도착했을까요? 병원은 저에게 먼저 전화했습니다.
저는 비상 연락처였습니다. 그들이 저보다 먼저 사고에 대해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리고 돈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날부터 지훈이와 민석이는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려온 것처럼, 그것을 위해 준비한 것처럼 보험증권과 수혜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준호 씨의 서류를 확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의 낡은 나무 책상에는 그가 모든 중요한 문서를 금속 상자에 보관했습니다. 보험증권 집 문서, 수리점 문서, 모든 것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저는 지훈이가 언급했던 생명보험증권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증권은 불과 6개월 전에 갱신되어 보장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왜 준호 씨는 그의 생명보험을 늘렸을까요? 그는 저에게 그 변화에 대해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고, 더 중요하게는 누가 그에게 그렇게 하라고 제안했을까요? 저는 계속 찾았고 훨씬 더 걱정스러운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제가 알지 못했던 산업재해보상증권이 그가 돌아가시기 불과 2달 전에 구입되었습니다. 우리 가족에게는 큰 돈이었지만 양심 없는 사람에게는 매력적인 액수였습니다. 제 전화기가 다시 울렸습니다. 같은 낯선 번호로부터 온 또 다른 메시지였습니다. 은행 계좌를 확인하세요. 누가 돈을 이체했는지 보세요. 이번에는 저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든지 간에 장난을 치는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보험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 아들들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매우 가까운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세부 사항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준호 씨와 제가 30년 동안 계좌를 유지했던 은행에 갔습니다. 은행 매니저는 진심 어린 조의를 표하며 저를 맞이했습니다. 저는 우리의 계좌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녀는 저에게 지난 6개월간의 은행 명세서를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본 것은 저를 기절하게 만들었습니다. 지난 석 달 동안 우리의 저축 계좌에서 큰 금액이 인출되었습니다. 제가 알지 못했던 돈이 인출되었습니다. 누가 이 인출을 승인했나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남편분이 직접 오셨어요. 매니저는 설명했습니다. 그는 수리점 수리를 위해 돈이 필요하다고 말했지만 저는 가족 계좌를 관리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고 무엇을 쌓였는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준호 씨는 수리점에서 값비싼 수리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었으며 우리는 확실히 저축에서 수백만 원을 인출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 인출에 대한 서명이 있나요? 저는 물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영수증을 보여주었습니다. 실제로 준호 씨의 서명처럼 보였지만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그의 평소에 확고하고 깔끔한 필체에 비해 너무 떨리고 불확실했습니다. 저는 심장이 쿵쾅거리며 물었습니다. 그가 이 인출을 위해 혼자 왔나요? 아니면 누군가 동행했나요? 그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제 말씀하시니 기억나네요. 그가 당신 아들들 중 한 명과 함께 왔던 것 같아요. 지훈이요. 그가 준호 씨가 안경 없이는 문서를 읽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서류 작업을 돕고 있다고 말했던 것 같아요. 지훈이 제 아들이 제가 알지 못했던 인출에 관여했고 그의 아버지의 피곤한 눈을 핑계로 삼았지만 준호 씨는 그가 낮에는 절대 벗지 않는 안경으로 완벽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제가 은행 영수증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을 때 저는 또 다른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보험은 그들의 아이디어였소. 그들은 준호 씨에게 당신을 더 보호해야 한다고 설득했소. 그것은 함정이었소. 저는 더 이상 제 앞에 쌓이고 있는 증거들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불가사의하게 증가한 보험, 증권, 무단 인출, 제가 알지 못했던 거래에서 지훈이의 존재,
그의 장례식을 조직하는 데 있어서의 그의 의심스러운 효율성, 그의 아버지의 임종, 시, 그의 냉정함. 하지만 저를 가장 두렵게 만든 질문은 그들이 정말로 준호 씨의 죽음을 계획했는지, 그들이 어떻게 그것을 실행했는지, 그리고 누가 저에게 이 메시지들을 보내고 있는지였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그렇게 많이 알고 있었을까요? 다음 날들은 의심의 악몽이 되었습니다. 지훈이의 모든 미소, 민석이의 모든 포옹, 모든 조이가 사악한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가면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마음속에서 형성되고 있는 것과 같은 끔찍한 진실을 받아들이기 전에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제 전화기는 미스터리한 번호로부터 끊임없이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준호 씨의 수리점으로 가보세요. 그의 책상을 보세요. 당신이 보지 못한 것들이 있어요. 저는 사고 이후 처음으로 가게에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지훈이는 기계가 폭발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거기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제가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가게는 이상하게 깨끗했습니다. 그렇게 심각한 사고의 현장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깨끗했습니다. 벽에는 그을음 자국이 없었고 파편도 없었고 그렇게 심각한 사고가 남겼을 파괴의 흔적도 없었습니다. 폭발한 기계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저는 크게 물었습니다. 저는 가게 전체를 둘러보았고 모든 기계가 제자리에 있었고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용접기, 공기, 압축기, 전기, 톱 모두 온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사고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준호 씨의 책상에서 저는 저를 소름 돋게 만든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그가 돌아가시기 사흘 전에 쓰여진 그의 필체의 메모였습니다. 지훈이는 제가 더 많은 보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소. 그는 민지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소. 하지만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었소. 나는 그의 의도를 믿지 않았소. 그 메모 아래에는 또 다른 메모가 있었습니다. 민석이가 서명할 서류들을 가져왔소. 그는 가게를 현대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지만 나는 내용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했소. 왜 이렇게 서두르는 것일까? 제 남편은 의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의 아들들의 사악한 의도를 예감했지만 저에게 말할 기회가 오기 전에 죽었습니다. 저는 계속 찾았고 제 이름이 적힌 봉인된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열었습니다. 그것은 준호 씨의 편지였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민지야. 만약 당신이 이것을 읽고 있다면 그것은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하오. 최근 몇 달 동안 나는 지훈이와 민석이에게서 이상한 변화들을 알아차렸소. 그들은 우리의 돈, 우리의 보험, 우리의 집 판매에 너무 관심이 많았소. 서연이가 그들에게 엄청난 압력을 가하고 있소. 어제 지훈이는 나에게 이 나이에는 어떤 사고라도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나의 안전에 대해 더 걱정해야 한다고 말했소.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소. 며칠 후 저는 낯선 번호로부터 또 다른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강 탐정을 만나보세요. 그가 모든 것을 설명해 줄 거예요. 그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강 탐정을 검색했고 근처 도시의 작은 사설 조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저는 그에게 전화해서 즉시 만남을 요청했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 강 탐정이라는 엄격한 중년 남자가 문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씨 그는 단호하고 전문적인 어조로 말했습니다. 남편분께서 한 달 전에 저에게 연락하셨습니다. 그는 그의 아들들의 행동에 대해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그들을 신중하게 조사하도록 고용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물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진심을 본 순간 저는 그가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부인에게 문자를 보낸 사람입니다.
그는 엄격한 표정으로 확인했습니다. 저는 준호 씨의 지시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저는 부인의 남편이 살해당했다고 믿습니다. 살해당했다고요? 저는 속삭였습니다. 네, 하지만 강해지셔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 씨는 폴더를 열고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준호 씨는 한 달 전에 저에게 왔습니다. 그는 그의 아들들의 행동에 대해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그들을 신중하게 조사하도록 고용했습니다. 그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준호 씨의 목소리는 매우 친숙하고 사랑스러웠으며 우리 사이의 작은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강 씨? 나는 당신이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면 그것은 사고가 아닐 것이라는 것을 알아주기를 바라오. 지훈이와 민석이가 나에게 생명보험을 늘리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소. 어제 지훈이가 나에게 서류들을 가져왔는데 민지를 더 잘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소. 하지만 내가 그것들을 읽었을 때 나는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유리한 조항들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소. 제 심장이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준호 씨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그가 몇 분 동안 돌아온 것 같았지만 그의 말은 제 최악의 의심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녹음은 계속되었습니다. 민석이가 나의 일상적인 습관, 아침 식사로 무엇을 먹는지, 몇 시에 집을 나서는지, 민지가 나와 함께 가게에 가는지에 대해 이상한 질문들을 했소. 그는 걱정 때문에 그런다고 말했지만 그가 묻는 방식에는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었소. 강 씨는 녹음을 일시 중지했습니다. 이 대화는 그가 돌아가시기 3주 전입니다. 하지만 저는 더 최근의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또 다른 녹음을 재생했는데 이번에는 지훈이가 전화로 이야기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안 돼,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노인이 돈을 다 써가고 있어. 그런 다음 민석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우리가 화요일에 할 거야. 아빠는 아침에 비타민을 드시잖아. 우리가 의사가 제안한 것으로 대체할 거야. 노인은 의심 없이 마실 거야. 증상은 현기증 혼란으로 시작하여 시력 상실, 발작 혼수 상태로 이어질 거야. 의사들은 뇌졸중이나 심장마비라고 생각할 거야. 그들이 독극물 중독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쯤이면 너무 늦을 거야. 제 세상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들은 준호 씨를 죽일 계획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저를 겁나게 만든 냉정함으로 그것을 실행했습니다. 어떻게 제가 젖을 먹이고 악몽에서 위로했던 제 아들들이 그런 끔찍한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폴더에서 일련의 사진들을 꺼냈습니다. 이것도 있습니다. 지훈이는 마을에서 30분 거리에 있는 가게에서 메탄올을 샀습니다. 그는 현금으로 지불했고 가짜 이름을 사용했지만 저는 비디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진들은 지훈이가 손에 작은 병을 들고 가게를 나서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사진 속 날짜는 준호 씨가 돌아가시기 닷새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 강 씨는 계속해서 저에게 더 많은 문서를 보여주었습니다. 준호 씨의 한 달 전 의료 검사 결과입니다. 모든 건강 지표가 완벽했습니다. 심장병에 징후가 없었습니다. 혈압은 정상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이것은 그의 죽음이 자연적인 건강 문제가 아니라 독극물 중독 때문이었다는 것을 결정적으로 증명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필요했던 마지막 증거였습니다. 준호 씨는 그의 친아들들에게 살해당한 건강한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알아야 할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제 피가 얼어붙었습니다. 무엇이요? 당신 아들들은 당신도 죽일 계획이었습니다. 강 씨는 마지막 녹음을 재생했는데 이번에는 지훈이와 민석이가 함께 이야기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아빠의 보험금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엄마도 제거해야 해. 우리는 그녀가 의심하게 할 위험을 감수할 수 없어.
어떻게 할 건데 민석이가 물었습니다. 아빠와 똑같이 하지만 이번에는 우리가 그것을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처럼 보이게 할 수 있어. 남편 없이 살 수 없는 미망인 아무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우리는 그녀의 유일한 상속인이야.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될 거야. 집, 저축, 보험금 합쳐서 거의 2억 원? 녹음이 멈췄습니다. 저는 통제할 수 없이 떨었습니다. 제 아들들은 그들의 아버지를 살해했을 뿐만 아니라 저도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돈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파괴적이라는 것을 알지만 우리는 그들이 한 일에 대해 대가를 치르게 할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저는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모든 증거를 가지고 경찰서로 가야 합니다. 권 서장님은 정직한 사람입니다. 그는 부패에 연루되지 않았습니다. 둘째, 우리는 빨리 행동해야 합니다. 당신의 아들들은 내일 당신을 정신적으로 무능력하다고 선언할 계획입니다. 그들이 성공하면 법적 절차를 밟기가 훨씬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날 밤 강 씨와 저는 곧바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우리가 도착했을 때 시간은 오후 8시였습니다. 권 서장님, 저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제 남편 이준호 씨의 살해에 대해 공식적인 고발을 해야 합니다. 서장님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살인이라고요. 김 씨 사망 진단서에는 그가 산업재해 후 심장합병증으로 사망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망 진단서는 거짓입니다. 저는 강 씨의 폴더를 그의 책상 위에 놓으며 대답했습니다. 제 남편은 우리 친아들들에게 메탄올로 고의적으로 독살당했습니다. 다음 2시간 동안 강 씨와 저는 모든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녹음 지훈이가 메탄올을 구입한 사진, 무단 인출을 보여주는 은행, 문서 준호 씨의 완벽한 건강을 증명하는 의료 결과, 그리고 마침내 제 아들들이 아버지 살해와 저를 살해할 계획. 모두를 자백한 녹음된 대화권 서장님은 즉시 검색에 연락했습니다. 모든 증거를 검토한 후 그는 즉시 지훈이와 민석이의 체포영장을 승인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6시 제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지훈이었습니다. 엄마, 당장 민석이네 집으로 와야 해. 끔찍한 일이 일어났어. 무슨 일인데 저는 걱정하는 척하며 물었습니다. 직접 설명하는 것이 더 나을 거예요. 엄마 빨리 와주세요. 저는 그것이 함정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전날 밤 녹음을 들은 후 저는 그들이 저를 제거할 계획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경찰이 그들을 체포하러 가는 중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침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들아, 나는 어디에도 가지 않을 거야. 하지만 권 서장님이 이미 너희 집에 도착하셨단다. 저는 수화기 너머로 죽음과 같은 침묵을 들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모든 것을 부인하려고 했지만 우리가 그에게 녹음을 재생했을 때 그는 무너졌습니다. 민석이는 그의 집 뒷창문으로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를 6블록 동안 추격해야 했습니다. 사흘 후 준호 씨의 시신에 대한 굴착이 진행되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강 씨가 발견한 것을 정확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의 몸에서 치명적인 수준의 메탄올은 그가 돌아가시기 전에 겪었던 모든 증상을 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이 사건은 마을 전체에 충격을 주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두 아들이 돈 때문에 친아버지를 살해했다는 것을 아무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재판은 2달 후에 시작되었습니다. 지훈이와 민석이는 모두 고의적 살인 혐의에 직면했습니다. 저의 증언은 가장 파괴적이었습니다. 저는 울었지만 저는 진실을 말했습니다. 최후의 증거는 제 아들들이 저를 살해하는 것에 대해 논의한 녹음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남편을 잃기 오래전에 이미 2 아들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제가 젖을 먹였던 아기들은 죽었고 돈 때문에 어떤 잔혹 행위라도 할 수 있는 2 낯선 사람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사흘간의 고통스러운 재판 끝에 배심원단이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피고인들이 유죄임을 확인합니다. 안 판사님은 즉시 선고를 내렸습니다. 이지훈. 그리고 이민석 아버지에 대한 고의적 살인과 어머니에 대한 살인 음모 혐의에 대해 나는 당신들에게 30년 동안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합니다. 제가 그 말들을 들었을 때 저는 제 어깨에서 거대한 짐이 벗겨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침내 준호 씨를 위한 정의가 있었습니다. 재판 후 6개월 후에 저는 집을 팔았고 생명보험금으로 가정범죄 피해자를 위한 이준호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그 돈은 피로 더럽혀졌습니다. 저는 그것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재판 후 2년이 지난 지금 저는 평화롭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준호 씨의 수리점을 매주 일요일 그의 무덤에 가져갈 꽃을 심는 정원으로 바꿨습니다. 강탐정은 가까운 친구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한때 아이였던 그들을 기억하지만 그 아이들은 준호 씨가 떠나기 오래전에 죽었습니다. 그들이 된 남자들은 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같은 피를 공유했지만 제 마음은 공유하지 않은 낯선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진정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사랑, 충성, 그리고 상호 존중으로 정의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정의는 준호 씨를 다시 데려오지 않았지만 그것은 저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한 밤, 우리가 함께 차를 마시곤 했던 현관에 앉아 있을 때 저는 제가 올바른 일을 할 만큼 강했다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며 제가 그 끔찍한 날 그의 무덤에서 그에게 했던 약속을 지켰다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며 그의 존재를 느낄 수 있다고 맹세합니다. 비록 그것이 제 아들을 영원히 잃는 것을 의미했음에도 불구하고요.